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니 박미선 여사는 여행용 가방도 제대로 내려놓지 않은 채 날카로운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당신이 돈이 좀 있다고 해서 이 집안에서 목에 힘을 주는 것입니까? 이 집에서는 내 아들의 말이 곧 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안방은 당연히 내가 사용할 것이니 당신은 지금 당장 건너편 작은 방으로 옮기도록 하십시오. 내 말을 알아들었습니까? 만약 거부한다면 내 아들과 당장 이혼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뒤에서 내 남편 김태주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단 한마디의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나 최윤아는 시댁 식구들에게 매달 500만 원씩 생활비를 송금하였고 시동생의 해외 유학 자금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 주었으며 시아버지께서 사업 실패로 떠안게 된 8억 원 규모의 채무까지 모두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에서 부장 직함을 달고 월급을 받아가는 저 남편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어머니 앞에서 아내인 나를 위하여 단 한마디의 옹호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며느리인 내가 그토록 평온하게 웃으면서 승낙하는 모습은 처음 목격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머님께서 이혼을 원하신다고 하시니 그 소원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어 저장된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인사팀 과장님입니까? 김태준 부장의 보직을 오늘 즉시 해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팀에도 연락하셔서 이번 달부터 해당 계좌로 입금되는 모든 이체 내역을 전면 중지시키라고 전달해 주십시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조금 전까지 걸려있던 오만한 웃음기가 순식간에 굳어져 갔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그녀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집이 누구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지, 아들의 직장을 누가 마련해 준 것인지, 그리고 지난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이 누구의 돈으로 생활했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7년간 숨겨온 비밀. 3월 초순의 서울 공기는 아직 겨울의 차가운 기운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나는 현관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정장 재킷의 단추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채워나갔습니다. 오늘 착용한 블라우스는 맞춤 제작한 것으로 최고급 이탈리아산 실크 원단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시원하면서도 부드러운 감촉을 전해주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은 머리카락 한 올까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귀에 걸린 진주 귀걸이가 복도 끝에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에 예정된 이사회 회의까지는 아직 40분 정도의 여유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발치에는 에나멜 가죽으로 제작된 하이힐이 가지런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구두 앞코가 현관문을 향하도록 미리 방향을 맞춰 놓는 것은 나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외출할 때 허리를 굽혀서 신발 방향을 돌릴 필요가 없으니 대략 7초 정도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7초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보고서 한 페이지를 더 검토할 수 있고 차 안에서 문자 메시지 하나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컴프레서가 낮게 작동하는 소리가 주방에서부터 현관까지 기어나와 마치 둔탁한 심장 박동처럼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귀를 기울여서 그것이 세탁기나 건조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남편 태주는 어제 저녁 분명히 침대 시트를 세탁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아침에 일어나 확인해보니 빨래 바구니에는 구겨진 시트들이 밤새 흘린 땀 냄새를 풍기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관두자는 생각을 하며 내가 허리를 숙여서 구두 뒤축에 손가락을 꺼낸 순간 초인종이 예상치 못하게 울렸습니다. 돌발적이면서도 날카로운 전자음이 조용한 아침 공기를 찢었습니다. 우리 평창동 단독주택에는 최신식 인터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서 버튼을 누르면 정확히 3차례 벨이 울리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나는 허리를 펴고 벽면에 부착된 작은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광각 렌즈의 왜곡 효과 때문에 화면 속 여자의 코는 실제보다 크게 보였고 양쪽 볼은 기묘한 곡선으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즉시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내 결혼식 날 혼주석 첫 번째 줄에 앉아서 축배를 들 때
샴페인을 입술에만 살짝 대었다가는 연회 내내 부산에서 올라온 친척들에게 내가 입은 웨딩드레스가 서양식이라서 단정하지 못하다며 험담을 늘어놓던 얼굴이었습니다. 매년 추석과 설날이면 화상통화하면 너머로 며느리가 고생한다고 말하면서도 눈동자는 끊임없이 내 등 뒤에 펼쳐진 거실을 후추며 저 그림은 얼마짜리인지, 저 화병은 어디에서 구입한 것인지, 저 소파는 얼마나 비싼 것인지 속으로 계산하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나의 시어머니 박미선 여사였습니다. 나는 즉각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그녀의 얼굴을 지켜보니 기다림에 지쳐서 짜증이 서서히 표정에 스며들기 시작하였고 눈썹을 찌푸리며 혹시 배를 잘못 눌렀나 싶어서 반걸음 뒤로 물러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짙은 보라색 패딩 점퍼 안쪽으로 회색 플리스 티셔츠가 보였고 발에는 내가 3년 전 명절 선물로 구입해드렸던 명품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가죽 표면에는 자잘한 주름이 잡혀 있고 가장자리 박음질은 여기저기 풀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편에는 여행용 가방 2개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빨간색이었고 다른 하나는 회색이었습니다. 크기를 합치면 대략 40인치는 되어 보였습니다. 저 정도 크기의 가방이라면 보통 한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옷가지를 몽땅 싸서 들고 올 때나 사용하는 것입니다. 초인종이 2번째로 울렸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코 속을 지나서 폐부로 들어가는 과정이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내 손가락은 문손잡이 위쪽 3cm 허공에서 정확히 5초간 멈춰 있었습니다. 그 5초 동안 나는 내 심장 박동 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긴장감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예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 기압이 급격하게 떨어질 때 관자놀이가 지끈거리듯이 통증을 느끼는 것과 비슷한 감각이었습니다. 나는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후두둑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3월의 습기와 그녀 몸에 깊이 배어있는 익숙한 냄새들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생강편을 띄운 대추차 냄새, 부산 바닷가 특유의 비린 짠 내음, 그리고 저가 섬유 유연제를 과하게 사용해서 남은 인공적인 화학향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 냄새에 코점막이 미세하게 수축하였지만 나는 표정을 완벽하게 통제하였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표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도가 트인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내 목구멍을 타고 흘러나온 호칭은 철저하게 계산된 음절이었습니다. 지나치게 살갑지도 않으면서 예의는 충분히 갖춘 톤으로 윗입술 꼬리는 정확히 20도만 올렸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에서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 파트너를 상대할 때 사용하는 각도였습니다. 당신은 왜 문 앞에 서 있으면서 문도 즉시 열어주지 않고 그렇게 시간을 끄는 것입니까? 그녀는 내 인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타박부터 늘어놓았습니다. 그녀가 내 옆을 거칠게 비집고 들어오면서 패딩 점퍼가 내 팔을 스쳤습니다. 거칠거칠한 촉감에 나도 모르게 반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밖이 얼마나 추운지 알고나 있습니까? 내가 밖에서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데 말입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거실 안쪽으로 성큼성큼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먼지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오물, 찌꺼기가 묻은 그녀의 신발 밑창이 옅은 회색 대리석 바닥을 밟을 때마다 희미한 얼룩을 남겼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에서 불규칙하게 찍히는 그 자국들을 바라보자 위장에서부터 설명하기 힘든 불쾌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짐은요? 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이 보고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 말을 잘랐습니다. 벌써 거실 중앙 소파 옆으로 가서 패딩 지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 하나는 널찍하니 참 좋습니다. 그려. 그녀는 천장의 크리스털 샹들리에부터 통창 밖으로 한강 전망이 펼쳐지는 테라스, 그리고 작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낙찰받은 추상화 작품으로 시선을 차례차례 옮겼습니다. 물론 그것이 누구의 작품인지 알 리 없는 그녀는 추상적인 색채, 덩어리들을 3초쯤 응시하다가 입술을 비죽거렸습니다. 근데 뭐가 이렇게 잡동사니가 많습니까? 어수선하게 말입니다. 나는 현관으로 되돌아가서 허리를 숙여 그녀의 여행용 가방 2개를 집 안쪽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빨간색 가방은 상당히 무거워서 바퀴가 문턱에 걸리자 기분 나쁜 마찰음을 냈습니다. 힘을 주어서 당기자 오른쪽 엄지와 검지 사이 근육이 시큰거렸습니다. 어머님, 서울에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짐가방을 나란히 세워두고 허리를 펴고 보니 그녀는 어느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은 탓에 흙먼지가 묻은 구두가 내가 2만 달러를 주고 구입한 로세보보와 맞춤 소파 위로 뻔뻔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은요? 그녀가 말하였습니다. 살러 왔습니다. 네, 살러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녀가 눈을 지그시 뜨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살겠다는 말입니다. 안방은 당연히 내게 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네 둘은 건너편 작은 방을 사용하십시오. 잘못 들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들었지만 내 뇌가 이 정보 처리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미리 말씀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미리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복도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 끝에는 안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환기를 위하여 출근 전에 모든 방문을 열어두는 내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내 아들의 집에 오는데 사전에 보고라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 집도 태준이가 마련한 것인데 내가 아들의 어머니로서 어느 방을 사용하든 그것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녀의 발걸음에는 거침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이 서서 그녀의 뒷모습이 복도 모퉁이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윽고 안방문이 더욱 활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첩이 조금 뻑뻑해서 열릴 때마다 끼익하고 드는 미세한 소음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람을 불러서 고쳐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바빠서 미뤄두었던 그 작은 결함이 귀에 거슬리게 박혔습니다. 잠시 후 안방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내 위장을 뒤틀리게 만드는 만족감이 듬뿍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 드레스룸은 제법 쓸만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려. 그제야 내 발이 움직였습니다. 안방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한강이 보이는 테라스 통창을 통하여 쏟아지는 햇살이 방 안을 따스한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드레스룸 입구에 서서 등을 돌린 채 고개를 치켜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벽면에는 내가 3년에 걸쳐서 하나하나 채워넣은 명품 핸드백 진열장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사들이느라 돈을 펑펑 써대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내 상념을 잘라냈습니다. 그녀가 몸을 돌려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내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경멸과 조롱이 뒤섞인 그 눈빛, 지난 7년간 명절 때마다 지겹도록 보아왔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오늘따라 안색이 참 곱습니다라고 말할 때 잠깐 반짝이다가도 곧바로 근데 너무 말라서 탈입니다. 남자들은 마른 여자를 싫어한다는 사실 모르십니까? 라고 덧붙일 때 스치는 그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아기 소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녀가 혀를 차면서 말하였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심장이 무언가에 의하여 꽉 조여졌다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통증은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아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내 몸은 파블로프의 개처럼 조건반사적으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7년이라는 긴 세월은 나에게 통증이 가라앉기도 전에 감정을 억누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 방입니다. 내 생각보다 훨씬 차분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움찔하였습니다. 내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눈치였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며느리란 언제나 말수가 적고 순종적인 여자였습니다. 반찬이 맛없다고 타박하면 고개를 숙이면서 다음에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라고 대답하던 여자였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아이를 못 낳는다고 비아냥거려도 못 들은 척하던 여자였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조금 더 보내달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라고 순순히 따르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 서 있는 며느리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당신이 감히 나한테 나가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한 걸음 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밤까지만 건너편 방에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는 부산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였습니다. 내가 시어머니인데 며느리가 나가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이 집은 제 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사전 허락도 없이 갑자기 오셔서 안방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정중하게 퇴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집이 당신 명의라고요? 그녀가 비웃듯이 말하였습니다. 우리 태준이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열심히 벌어서 마련한 집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 미소가 그녀를 더욱 화나게 했던 모양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감히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입니까? 어머님, 내가 말하였습니다. 오늘 밤은 건너편 방에서 편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몸을 돌려서 안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거실로 향하는데 등 뒤에서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쫓아왔습니다. 당신 정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태준이한테 이혼하라고 할 것입니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가방을 내려놓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저장된 번호를 찾아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인사팀 김 과장님입니까? 내 목소리는 평소 업무용 톤이었습니다. 네, 최윤아 대표 변호사입니다. 김태준 부장의 보직 해임건입니다. 오늘 즉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즉각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주십시오. 잠시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다가 나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팀 박 차장님께 연락하셔서 이번 달부터 김태준 씨 계좌로 입금되는 모든 급여 및 이체 내역을 전면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조치입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시어머니가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무슨 전화를 한 것입니까? 그녀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당황스러움이 번져나갔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으면서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방금 남편분의 직장 보직을 해임하고 급여 지급을 중단시켰습니다. 어머님께서 이혼을 원하신다고 하셨으니 그에 따른 조처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그녀의 말이 중간에 끊겼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한 듯 했습니다. 우리 태준이는 법무법인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당신이 무슨 수로 해임을 시킵니까? 나는 시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사회 회의까지 이제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법무법인은 제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어머님.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곳의 대표 변호사이자 최대 주주입니다. 김태준 씨는 제가 채용한 직원이었고 이제 해임된 전 직원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매달 어머님 댁으로 송금되던 600만 원, 시동생 유학자금 대출 상환금 3억 2천만 원, 시아버지 사업 실패로 발생한 채무 변제금 8억 원, 이 모든 것이 제 개인 자산에서 나간 돈입니다. 오늘부로 모든 금융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시댁 가족의 몰락. 그날 오후 나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오후 2시에 예정되었던 의뢰인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책상 위에 휴대전화가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니 부재중 전화가 47통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전부 남편 김태준의 번호였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12통이 와 있었습니다. 유나야, 제발 전화 좀 받아줘. 나 진짜 몰랐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회사에서 쫓겨났어. 갈 데가 없어. 제발 이러지 마. 엄마가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야. 오해야. 그리고 마지막 문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날씨가 상당히 춥다. 잠깐만 나와줄 수 없을까? 나는 그 문자를 3초간 응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후 3시에 법무법인 총무이사인 이상무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노크를 하였습니다. 대표님, 김태준 씨의 퇴직 처리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가 책상 위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퇴직금은 법정 최저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4대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액수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전 11시쯤 보안팀에 의하여 건물 밖으로 퇴거 조처되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 정문 앞을 서성거리다가 오후 1시가 조금 넘어서 돌아갔습니다. 이상무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대표님, 혹시 사람을 붙여서 동선을 파악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무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돌려나가려다가 다시 멈춰 섰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회계팀 쪽에서 김태준 씨 재직 기간 중에 법인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지금 바로 처리할까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주로 법인 카드 사용 내역과 영수증 처리에서 허위가 의심되는 건들입니다. 그리고 출처가 불분명한 공금 유용 정황도 발견되었습니다.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합쳐서 대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하였습니다. 사유에 따르면 이런 경우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고 내부 징계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태준이 출장을 다녀올 때마다 제출하였던 영수증들이 떠올랐습니다. 숙박비, 식대, 교통비. 나는 한 번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 숫자는 나에게 너무나 미미하였으니까요.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명품 핸드백 하나를 구입할 정도의 돈입니다. 하지만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내가 주는 급여를 받으면서 뒤로는 법인 자금까지 빼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검찰에 고발하십시오. 내가 말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무 변호사가 나갔습니다. 나는 남은 업무를 계속 처리하였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나는 법무법인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서울의 거리에는 이미 수많은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네온사인이 밤거리를 수놓았고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거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량 뒷좌석에 앉아서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전화를 하고 누군가는 지하철역을 향하여 뛰고 누군가는 길가 포장마차에서 어묵 국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삶, 저마다의 고민, 저마다의 비밀을 안고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차량이 평창동 주택가로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아주 기묘한 기분이었습니다. 내 명의로 등재된 집, 벽돌 한 장부터 가구 하나까지 전부 내 소유인 공간인데도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직 거실에 앉아있을 그 여자, 날카롭게 쏟아질 목소리, 그리고 집안에 배어있을 그 괴한 냄새가 두려웠습니다. 나는 크게 심호흡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세워주십시오. 김 비서가 길가에 차량을 정차시켰습니다. 나는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평창동의 밤은 고요하였습니다. 간간이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를 제외하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나는 우리 집 대문 앞에 서서 2층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안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직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열쇠를 꺼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 센서 등이 자동으로 켜졌습니다. 바닥에는 여전히 흙이 묻은 신발 자국이 남아 있었고 여행용 가방 2개도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국수를 삶은 것 같았는데 내가 사용하지 않는 낯선 조미료 냄새가 섞여 있어서 위장이 살짝 뒤틀렸습니다. 슬리퍼로 갈아 신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국수 대접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방을 뒤져서 찾아낸 재료로 대충 끼니를 해결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두덩이 붉은 것으로 보아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왔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가 회사에서 잘렸다고 합니다. 그녀가 말하였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에 갔는데 출입증이 작동하지 않더랍니다. 보안 요원들이 끌어내서 오후 내내 강남 거리를 헤매다가 갈 곳이 없어서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태준이가 그러더군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신이 대형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라고, 법조계에서 손꼽히는 실력자라고, 지난 7년 동안 자기를 속였다고 말입니다. 당신이 우리 집안에서 진짜 돈줄을 쥐고 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왜? 그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내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왜 우리를 속인 것입니까? 왜 평범한 사람인 척하였습니까? 내가 지난 7년 동안 당신한테 어떻게 하였는데 말입니다. 내가 그런 대단한 집안 딸인 줄 알았으면 알았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입니까? 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멈칫하였습니다. 제가 대형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인 것을 미리 알았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입니까? 저한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셨겠습니까? 아이 언제 낳느냐는 타박을 조금 덜 하셨겠습니까? 친척들 앞에서 제 체면을 조금 세워주셨겠습니까? 그녀는 입을 벙긋거리면서 변명거리를 찾는 듯 하였지만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어머님,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하였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 행동 하나하나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처음 배웠을 때 태준 씨 바로 앞에서 그러셨지요. 내가 너무 비쩍 말라서 어디 내놓기 부끄럽다고 말입니다. 결혼 첫 추석 때 제가 가져간 산삼이랑 제비집 선물, 이웃집에 그냥 주워버리셨지요. 며느리가 안목이 없어서 싸구려만 사왔다면서 말입니다. 그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여 갔습니다. 결혼 2년차 때 아버님 건설업체 부도 났을 때 제가 8억 원 갚아드렸습니다. 전화하셔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러셨지요. 당연하다. 내가 서씨 집안 귀신이 되었으면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결혼 3년차 때 시동생이 호주 유학 간다고 태준 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때도 저는 두말 없이 보내드렸습니다. 그래놓고 동네 방방곡곡 다니시면서 내 딸이 똑똑해서 장학금 받고 유학 갔다고 자랑하셨지요. 그 돈을 제가 냈다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말입니다. 4년, 5년, 6년 그리고 7년. 나는 또박또박 말하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을 모두 모아놓고 저한테 그러셨지요. 왜 아직도 아기 소식이 없느냐,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생판 남이나 다름없는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동정 반 경멸 반 섞인 시선을 받으면서 뒤에서 저 집 며느리는 불임인가 보다 하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는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호흡이 가빠지려 하였지만 나는 감정을 눌러 담았습니다. 7년을 참았습니다. 내가 말하였습니다. 7년 동안 35억 원을 들였습니다. 그 돈이면 최소한의 존중은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조용하고 평범한 가정생활 흉내라도 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짐가방 끌고 오셔서 제 안방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의를 베풀면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권리인 줄 알고 더 내놓으라고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선언하였습니다. 서씨 집안에는 10원 한 장도 안 나갈 것입니다. 은행 대출, 빚보증, 생활비 지원 전부 이번 주 내로 끊길 것입니다. 알아서들 해결하십시오. 당신이 이럴 수 없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악을 썼습니다. 고막이 찢어질 듯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당신은 내 며느리입니다. 서씨 집안 사람이라고요. 제가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내가 말을 잘랐습니다. 저는 며느리이지 노예가 아닙니다. 도울지 말지는 제가 선택하는 것이고 오늘부터는 안 돕기로 하였습니다. 나는 몸을 돌려서 안방 쪽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멈춰서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하였습니다. 이 집은 제 명의입니다. 오늘 밤은 건너편 방에서 주무셔도 좋지만 내일 아침에는 나가 주십시오. 당신. 그녀의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였습니다.
내가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한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됩니다.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의 배신과 이혼 소송.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오랫동안 응시하였습니다. 커튼 틈으로 새 들어온 달빛이 천장에 은색 실선을 그렸습니다. 건너편 방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그 소리는 마치 덫에 걸린 늙은 짐승의 신음 같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들었습니다. 분노, 피로, 약간의 통쾌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비애감 같은 것들이 뒤섞였습니다. 남편 휴대전화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남편 태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유나야, 내가 잘못하였어. 한 번만 기회를 줘. 엄마랑 연을 끊을게. 다시 시작하자. 제발. 나는 그 문자를 10초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뒤집어서 작은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6시에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커튼을 뚫고 들어와서 방 안을 비추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새벽 특유의 서늘함이 감돌았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 잠시 바깥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울음소리는 멈췄지만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씻고 옷을 갈아입은 뒤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현관에 있던 여행용 가방 2개도 사라졌고 소파도 비어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국수 그릇도 치워져 있었습니다. 바닥에 남은 희미한 발자국과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 냄새만이 그녀가 다녀갔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갔구나.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혼 소송 진행하십시오.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일주일은 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먼저 부산으로 은행의 독촉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작은 건설업체 대출의 보증인이 나였습니다. 내가 보증을 철회한 다음 날 은행은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하였습니다. 4억 원이 넘는 돈을 시아버지께서 갚을 능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쳤고 가게 유리문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나는 뉴스를 통하여 그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부산 지역 민영방송 뉴스 화면 속에서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이 셔터 내려진 가게 앞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눈동자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나의 시아버지였습니다. 7년 동안 얼굴을 본 것은 고작 대여섯 번뿐이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는 태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우리 아들 고생한다라고만 하였을 뿐 내게는 며느리 고생한다는 빈말조차 건네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는 껍데기를 잃어버린 달팽이 같은 표정으로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뉴스를 껐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사흘 뒤에 터졌습니다. 시동생 서민우의 호주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내 개인 명의로 개설하여 준 유학생 후원 계좌였는데 지난 4년간 학비며 생활비, 명품 가방 사는 돈까지 전부 거기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내가 모든 권한을 회수하자 그 계좌는 깡통이 되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다음 학기 등록금을 낼 돈이 없어서 학업을 중단하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입학 당시 제출하였던 서류 중 일부가 위조된 것이 드러나서 비자까지 취소되었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그 위조 학력 증명서, 그것도 내 돈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태준 본인이었습니다. 그가 해고되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대형 법무법인은 법조계에서 손꼽히는 곳입니다. 연줄로 낙하산 타고 들어온 김 부자 하루아침에 쫓겨났다더라. 이런 소식은 법조인 익명 커뮤니티와 각종 단체 채팅방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보안 요원에게 양팔이 붙들려서 회전문을 나오는 굴욕적인 사진까지 함께 돌았습니다. 그는 재취업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대형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직접 자른 사람을, 그것도 곧 이혼할 전 남편을 받아줄 로펌은 대한민국에 없었습니다. 그는 끈질기게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내 휴대전화에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쌓였습니다. 내용은 유나야, 내가 잘못하였어. 다시 시작하자 해서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로 바뀌었다가 두고 보기만 해라라고 협박으로 변하더니 결국 다시 제발 한 번만 만나자라는 애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쳇바퀴를 도는 햄스터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는 감정의 배설물들이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의 마지막 날 태준이 우리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인터폰 소리에 잠이 깬 나는 모니터 화면을 켰습니다. 그가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훨씬 망가진 모습이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머리는 엉겨붙어서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셔츠는 구겨지다 못하여 걸레 조각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하여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인터폰 음질이 좋지 않아서 띄엄띄엄 들려왔습니다. 유나야, 문 좀, 제발, 나 죽어. 나는 5초 동안 화면을 응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끄고 경비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안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분 후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태준을 끌고 갔습니다. 나는 2층 침실 커튼 뒤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가 발버둥 치면서 무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보다 훨씬 덩치가 큰 요원들 사이에 끼어서 질질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려서 바닥에 기괴한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커튼을 쳤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우리 재산 상황, 정확히 말하면 온전히 내 재산 상황을 고려할 때 소송은 아주 간단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집도 내 것, 차도 내 것, 예금과 주식도 전부 내 명의였습니다. 태준 명의로 된 재산은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재직 중 저지른 공금 횡령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태라서 유책 배우자로서의 과실이 명백하였습니다. 가사소송법상 피고에게 중대한 유책 사유가 인정되므로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태준 씨의 횡령 혐의까지 더해지면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 사람한테 10원 한 푼도 줄 생각 없습니다. 어차피 가진 것도 없지만요. 그냥 최대한 빨리 서류 정리만 끝내주십시오.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덧붙였습니다. 횡령건은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처리하여 주십시오. 제출할 수 있는 증거는 모조리 제출하고 검찰 쪽 수사 협조도 법무법인 통하여 확실하게 지원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대표님.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을 때 서울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빌딩 입구에 서서 3월 말의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한강 물비린내가 섞인 바람이었습니다. 응징의 완성.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더 싱겁게 끝났습니다. 태준은 처음에는 끝까지 가보겠다며 버텼습니다. 어디서 구해온 싼값의 변호사를 앞세워서 결혼 생활 중 재산 형성에 이바지하였다며 아파트 지분과 예금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증거 목록이 하나둘 공개되자 그의 기세는 순식간에 꺾였습니다. 증거물 1호, 4명의 모든 재산 목록과 자금 출처 증빙 서류. 증거물 2호, 지난 7년간 내가 시댁으로 이체한 송금 내역 전체. 증거물 3호, 태성법무법인 재직 당시 그의 인사곡과 주요 성과는 모두 팀원들이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물 4호, 공금 횡령 내역.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할 때 태준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하여 있었습니다. 피고인 김태준은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여 합계 4,200만 원을 횡령하였으며 이는 고급 식당 이용 호텔 숙박 그리고 제3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제3자. 나는 그 단어를 3초간 곱씹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검사가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제3자는 피고인의 전 직장 동료 이모 씨로 밝혀졌으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방청석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서 태준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원고석에 앉아서 내 변호사가 판사에게 증거 서류를 하나씩 제출하는 모습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태준이 달려와서 내 앞을 막아섰습니다. 유나야, 오해야. 그 여자랑 아무 사이 아니야. 그냥 밥 몇 번 먹은 게 다야. 법인 카드는 영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법원 로비의 유리 천장을 통하여 쏟아지는 햇살이 핏기 하나 없는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며칠 밤을 설쳤는지 눈밑이 퀭하였습니다.
셔츠는 지난번 그 꼬질꼬질한 셔츠 그대로였고 깃대에는 누런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손을 덜덜 떨며 무슨 서류 뭉치를 꽉 쥐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득 7년 전 연회장에서 넘어질 뻔한 나를 잡아주었던 청년이 떠올랐습니다. 깨끗하고 성실하여 보이고 눈가에 긴장감이 서려 있던 그 남자. 소박한 사랑이 존재한다고 믿게 했던 그 남자. 김태준 씨. 내가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건조하였습니다. 그의 눈에 희망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프로포즈하였을 때 내가 물었습니다. 내가 유명한 법조인 집안 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내가 그때 그것을 어떻게 알아? 영업팀 신입사원이 그 구석진 연회장 자리에 어떻게 있었을까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였습니다. 내가 알아보지 못할 것 같았습니까? 그날 당신 부서 테이블은 연회장 반대편 끝이었습니다. 당신이 일부러 내 쪽으로 온 것입니다. 그의 입술이 달그락거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판기 커피 데이트도 말입니다. 나는 비소를 흘렸습니다. 500원짜리 커피. 당신은 그것이 소박하고 낭만적이라고 생각하였겠지요. 하지만 계산 착오였습니다. 신입 영업팀 사원이 법무팀 인턴이 오후 3시마다 탕비실에 가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는 그때 마주친 적도 거의 없었는데 말입니다. 유나야, 내 말 좀 들어봐. 그랬습니다. 내가 말을 잘랐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나는 나 자신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 배경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사랑하여서 결혼한 것이라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런 자기 위안은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몸을 돌려서 법원 출구로 향하였습니다. 이 결혼은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였습니다. 한 달 뒤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태주는 빈털터리로 쫓겨났습니다. 재산분할은 단 한 푼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 내 것이었으니까요. 그는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그를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그가 휴대전화도 끊기고 지갑도 텅 빈 채 서울 거리 한복판에 오랫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였다고 합니다. 나는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태성법무법인 홍보팀은 짧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최윤아 대표 변호사 이혼 소송 마무리. 전 남편 김모 씨 횡령 및 공금 유용 혐의로 유죄 판결. 뉴스는 포털 사이트 메인에 걸렸고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댓글창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재벌 며느리의 참교육 시원하네. 남자 인생 펴졌다가 날아가는 거 한순간이다. 7년이나 참은 여자가 대단하다. 수천 개의 댓글이 김태준과 그의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타인이 주는 위로와 동정은 결국 휘발될 감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파괴된 이후 나의 일상을 어떻게 재건하느냐였습니다. 에필로그. 다시 시작되는 아침. 한 달 뒤 나는 다시 현관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장 재킷의 단추를 채우는 손길은 예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더는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미소를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는 더 낯선 음식 냄새나 불쾌한 화학 향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은은한 페퍼민트 향만이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현관 바닥을 더럽혔던 흙먼지 자국은 전문업체를 불러 흔적도 없이 지웠습니다. 마치 애초에 그런 사람들은 이 집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구두를 신고 문을 나서려는데 문득 휴대전화로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낡은 고시원 복도에서라면 상자를 들고 가다 넘어진 태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라 취업도 안 되고 횡령금 변제를 위해 노역을 전전하다 결국 그나마 있던 자존심마저 바닥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첫째,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은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관계는 한 사람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힘은 스스로에게서 나옵니다. 주인공 유나 씨가 7년이라는 긴 시간을 인내하고 결국 당당하게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나 시댁의 인정이 아닌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존감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는 것.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이 당연한 것으로 치부받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는 타인의 시선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먼저 충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깊은 감동과 시원한 교훈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도 함께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가슴 뭉클하고 인생의 지혜가 담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활력을 드리는 인생역전 감동의 시니어 행복 충전소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당당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